저희, 네, 그 저자들 중에서 이렇게 4명은 지금 회계사로 지금 평가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임재군님은 지금, 수학 쪽에서 좀 도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4명은 지금 금융공학 석사 과정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하면서 또 이제 임재군님이 수학 쪽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네, 임재국님도 이제 집필에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이렇게 3명이 책에서 주로 평가 부분을 다뤘고, 오지환님께서 코딩 부분을 다뤄주셨고, 임재국님께서 뭐, 수학적인 부분, 금융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필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 그들이 다 이제 파트를 나눠서 이번에 집필을 하게 됐고, 네, 우선 저는 어, 이 목차에 있는 것처럼 이자율, 변동성, 그리고 복합금융상품 평가 방법 및 회계 처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델이랑 TF 모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 메일이나 뭐 공지 드렸던 글에서는 이제 뭐 코딩이랑 그 기하 브라운 운동 설명도 드린다고 했는데 코딩은 이제 그 오지환 회계사님께서 이따가 해주실 거고 수학 기하 브라운 운동 쪽은 이제 임재구님께서 이따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목차에 보시면 인트로에서 이자율부터 이제 GS, TF 모델까지 쭉 있는데 사실 궁금하신 건 이쪽 부분이실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모델, TF 모델이 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쪽이거든요. 이 앞에 부분을 알면은 이제 뒤에 부분을 하는 거는 쉬운데 앞에 부분을 모르고 이제 뒤에 부분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GS 모델이랑 TF 모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이 어려워서 그게 진입장벽으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골드만삭스 모델, TF 모델 아예 이제 뭐 모델링을 하려고 하셔도 뭐 시작하기 어려우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앞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파생상품 평가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평가 업무를 해오면서 뭐 파생상품 평가하면 특이하게 뭐 특별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평가가 이제 결국에 다 로직이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우선 저희가 공예모 게시글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드렸기 때문에 다 회계사 분이실 텐데요. 그 회계사분들이 보통 감사, 텍스, 파스 출신이시잖아요. 그럼 파스 출신이신 분들 중에서는 DCF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감사 텍스 출신이신 분들은 에, 평가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으신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 재무관리 시간에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 기억만 떠올리셔도 결국에 평가가 다 똑같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배당 할인 모형,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분 가치를 구할 때, 그, 지분 가치는 이제 예를 들면 보통주라고 했을 때, 보통주가 미래에 보통주의 소유자인 주주들한테 가져다 주는 거는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미래에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고 이 배당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다시 말해서 주주가 이 배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인 그 자기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하면은 이 주식 지분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밸류, 이 DCF 할 때 저희가 항상 구하는 건데, FCFF가 이제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잖아요. 뭐 매출 추정하고, 원가 추정하고, 뭐 판관비 추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 그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고, 그런데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그 주주도 가져가지만 채권자도 가져갈 거잖아요, 이 돈을. 그러니까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 자기 자본 비용과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인 타인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왁을 산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오퍼레이팅 밸류를 구할 때는 기업잉여 현금 흐름을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의 가중평균 비용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왁으로 할인을 해서 오퍼레이팅 밸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2번, 두 가지 방법 다 분자에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구했고, 이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다 보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할인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럼 그 할인율이라는 건 이제 분자에 들어있는 현금 흐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인율로 이제 할인을 하면은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로직인데요. 이 로직이 파생상품 평가, 옵션 평가, 뭐 채권 평가할 때도 이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DCF 하실 때 뭐 접해 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3번, 4번은 이제 저희 이제 복합 상품 평가할 때 3번, 4번이 직접적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드 밸류 채권 가치를 구할 때는 이제 쿠폰, 표면금리와 페이스, 액면 금액이 미래 현금 흐름으로 발생을 하고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인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하면은 이 채권 가치가 구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로직이 다 똑같거든요.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밸류도 보면은 옵션이 미래에 옵션을 행사했을 때 옵션 행사자가 가져갈 수 있는 페이오프를 옵션의 페이오프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해주면은 옵션 밸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채권 가치 구하는 거는 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되게 쉽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에쿼티 밸류를 보시면 이 미래에 배당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추정을 해야 되고 오퍼레이팅 밸류를 구할 때도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추정해야 되고 옵션 밸류를 구할 때도 미래 페이오프가 얼마인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채권 가치 구할 때는 이 쿠폰이랑 페이스 밸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서에 딱 나와 있잖아요. 표면금리 예를 들면 4%, 액면 얼마 이렇게 그냥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추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저희가 이제 파생상품, 복합상품 평가를 할 때 3번과 4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채권 가치 평가할 때는 분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서 채권 가치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할인율, 타인 자본 비용 어떻게 구하는지만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요. 옵션 밸류 구할 때는 미래 페이오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옵션 페이오프가 가진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복합 상품 평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인율 구하는 게 여기서부터 좀 이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재무관리 공부할 때 다 했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이 페이오프도 다 저희 재무관리 공부할 때 했었고, 옵션에서 이 알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그 위험 중립 확률, 뭐 위험 중립 세계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주가, 뭐, 예를 들면 지분이나 뭐 채권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 자본 비용이나 타인 자본 비용 이렇게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구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옵션 페이오프가 가진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험 중립 세계에서의 가치 평가라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거고 사실 이거는 위험 중립 세계를 가정한 게 아니고 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세상은 위험 중립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 중립 세계를 만약에 가정할 수 없는데 가정한다면 그 가치 평가는 매우 잘못된 가치 평가가 될 텐데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위험 중립 체계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책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선 옵션 밸류 구할 때는 그 무위험 이자 그러니까 위험 중립 체계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무위험 이자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그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다른 걸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우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인트로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밸류에이션은 결국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그게 밸류에이션이고 그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그럼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가진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알면 그 모든 평가가 다 가능하다. 그게 파생평가니 뭐 지분가치 평가니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법칙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자가 이제 현금 흐름이었고 분모가 할인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분모인 할인율, 이자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자율은 뭐 다양하게 뭐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파생상품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쓰이는 이자율 분류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만기 수익률 YTM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현물 이자율 스팔레이트라고 하고 세 번째가 선도 이자율 네, 포워드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우선 YTM은 우선 시장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조회가 되는데 YTM을 저희가 직접 평가에 바로 적용을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제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결국에 저희가 파생상품 평가할 때 써야 되는 건 이 포워드 레이트예요. 이 선도이자율이 필요한데 선도이자율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선도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팔레이트가 필요하고 스팔레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YTM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YTM이 뭔지 그리고 YTM으로 스팔레이트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리고 스팔레이트로 포워드 레이트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리고 뭐 YTM으로 바로 평가에 적용하면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YTM이 뭐냐라고 하면 채권의 만기 보유 수익률로 쿠폰 이자까지 반영된 평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채권을 100원에 샀는데 채권의 만기까지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니 그럼 채권의 만기까지 쿠폰 이자도 발생하고 만기에 예를 들어서 액면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쿠폰과 액면을 다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100원에 사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연평균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YTM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엑셀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네. 잠시만요. 엑셀. 그 화면을 한번 좀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엑셀 파일 보시면 우선 YTM 설명하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 액면이 100이고 쿠폰 금리가 10%이고 만기가 3년인 채권을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현금 흐름은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1년 뒤에 10원, 2년 뒤에 10원, 3년 뒤에 쿠폰 10원이랑 액면 100원에서 총 110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럴 때 만약에 제가 100원을 주고 이 채권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3년 동안 연평균 약 몇 프로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게 YTM의 개념이거든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만기 보유 수익률이 YTM. 저희는 지금 시장 가격이 100원이고 이 100원이 액면가 100원이랑 일치하잖아요. 이럴 때 YTM이 얼마인지 저희는 알고 있죠. 그 쿠폰 금리랑 그 YTM이랑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YTM의 10%를 입력을 하면 시장 가격이랑 현재 가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0시점에 액면을 주고 그 채권을 샀고 채권의 쿠폰 금리가 시장 금리 시장 이자율과 동일하다면 이제 YTM이 이제 쿠폰 금리랑 동일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9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채권을 이러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채권을 이제 90원에 저희가 산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3년 동안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YT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YTM을 한번 구해보면 이 차이가 0원이 되게 하는 YTM 값을 구해보면 지금 14.33% 정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채권 90원짜리 채권을 사서 미래에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면 저는 연평균 약 14.33%의 수익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연평균, 연평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얘는 그냥 평균적인 개념이에요. 이 현금 흐름이 1년 시점에 이 정도 발생하고 2년 시점에 이 정도 발생하고 3년에 이 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뭐 3년 현금 흐름을 지금 땡기고 막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양 이런 거를 다 가중평균에서 종합적으로 구한 그 할인율이 이 14.33%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시점에 있는 현금 흐름을 2년 시점으로 1년만 땡기고 싶다라고 할 때 14.33%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33%는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 시점, 3시점에서 2시점, 그리고 2시점에서 1시점, 1시점에서 0시점으로 갈 때는 뭐 정확하게 따지면 14.33%가 아니라 다른 더 정확한 이자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 YTM을 바로 이제 평가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네,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YTM이 그 평균적인 개념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포워드 레이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평가 방법에는 뭐 이양무형도 있고, 시뮬레이션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양무형이니까, 이양무형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양무형이 나중에 모델링을 하실 때 이양무형을 만드실 텐데요. 이양무형에서는 그 각 노드 시점마다 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각 투자자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제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을 거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옵션을 보유한다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한 만큼 그 가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시점으로 할인하는 이 할인율이 필요한데, YTM은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까 YTM이 예를 들어서 14.33% 혹은 10%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10%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9%였고 여기가 11%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냥 평균적으로 10%를 적용을 하면 평가에 되게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도 하지만 이제 법인 내에서 그 다른 이제 평가인께서 평가해 주신 보고서를 보고 리뷰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YTM으로 할인을 해서 평가를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 금액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감사에서는 중요성 기준이 있으니까 뭐 중요성 기준을 뭐 넘지 않으면 뭐 중대한 오류가 아니니까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로직에서 너무 중대한 오류거든요. 너무 이제 크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액적 중요성을 떠나서 좀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YTM, 스팔레이트, 포워드 레이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YTM으로 바로 평가에 적용하면 왜 안 되는지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YTM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이자율이 YTM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YTM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YTM을 이제 조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양한 곳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뭐 위에 두 개는 무료예요. 그리고 밑에 키스채권 평가는 유료거든요. 근데 당연히 유료가 좋을 거잖아요. 그 무료는 지금 신용등급 보시면 그 많이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평가 대상이 뭐, 뭐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뭐 회사채, 신용등급이 트리플 B다. 이러면은 금융투자협회에서도 3호 A-까지밖에 조회 안 되니까, 뭐 금리를 알 수 없는 거고, 한국신용평가도 공모회사채까지 조회되니까 뭐 조회할 수 없는 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평가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키스 채권 평가 이 유료 금액 지불하고 다 이 키스 채권 평가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추세고요. 여기도 공모회사채는 B-인데 사모회사채는 BB-까지밖에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 대상이 뭐 사모채를 발행을 했는데 WB-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공모회사채와 사모회사채의 그 신용 뭐 사모 스프레드를 반영해서 그 사모회사채의 금리를 추정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회되지 않는 신용등급의 금리에 대해서 추정하고 적용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YTM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거든요. 네,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조회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민평 평균 이런 거는 어 민간 평가사들 평균 금리라는 얘기고요. 그 앞에서 여기 보셨겠지만 한국신용평가, 키스채권평가, 뭐 무슨 평가 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보여주는 곳들이 많은데 각각 다 좀 보여주는 공시하는 금리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여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민평 평균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평가사별로 이렇게 다 따로 볼 수도 있고 한데 뭐 따로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평가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지만 저희는 결국에 다양한 신용등급의 금리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금융투자협회에서 금리를 조회하는 것도 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스팔레이트에 대한 설명, 현물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전에 그 YTM에 대해서 좀 더 비교 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YTM 같은 경우는 1시점, 20점, 30점의 쿠폰이 발생하고, 만약에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은 30점에서는 이제 페이스 밸류, 그 액면까지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했을 때, 얘를 0시점으로 할인을 할 때, 공통적으로 3년 만기 YTM을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V0를 구한다면,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YTM 세 개가 다 동일한 YTM, 만기 3년짜리 YTM 하나의 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 적용을 해서 할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V0 0시점 현재 가치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평균적인 이 세 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다 동일한 값을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워드 레이트를 산출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팔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것과 다르게 제로 레이트라고도 불리는데, 제로 레이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스팔 레이트는 이제 제로 쿠폰 본드 무이표체의 만기 보유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뭐 YTM이라면, 뭐 스팔 레이트는 현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표가 없어요. 그 쿠폰이 없고 다 액면 금액만 받는 거예요. 무이표체를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이 이제 스팔 레이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점에 그 액면이 F인 네, 채권을 할인을 한다면은 그 스팔 레이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기가 2년인 무이표체를 할인을 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만기가 3년인 무이표체를 할인을 할 때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YTM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아이고. 네, 네, 이게 YTM의 할인 방식이고 이게 스팔레이트의 할인 방식인데요. 결국에 저희는 YTM을 가지고 이 스팔레이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TM으로 스팔레이트를 구하는 방식이 이제 스트립 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부트스트래핑 방식이 어떤 원리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스팔레이트는 그 무이표체에 적용되는 할인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만약에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채권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이거에 대해서 스팔레이트를 적용해서 할인을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은 이 하나의 채권을 세 개의 채권으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이고 액면이 C인 채권 하나, 그리고 만기가 2년이고 액면이 C인 채권 하나, 그리고 만기가 3년이고 액면이 C 플러스 F인 채권 하나.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채권을 이렇게 세 개의 채권으로 쪼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각각 세 개의 채권 각각을 다 스트립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립 앤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트스트래핑은 뭐냐? 부트스트래핑에서 부트가 신발이에요.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하면은 신발끈 묶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 방식을 신발끈 묶는 방식이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을 먼저 봐볼게요. 만약에 그 만기가 1년이고 그 쿠폰이랑 액면이 있다면 얘를 할인할 때는 쿠폰이 있으니까 YTM 만기 1년짜리로 할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액면이 C 플러스 F인
무의표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액면이 C 플러스 F인 무의표체면은 얘는 그 무의표체의 할인율 스팔레이트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두 식이 어차피 성립을 할 테니까 맨 첫 번째 YTM과 맨 첫 번째 스팔레이트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일반적인 설명 방식인데 뭐 부트스트래핑 가정에 따라서 얘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YTM 첫 번째 YTM과 첫 번째 스팔레이트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선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기간을 하나 더 늘려 볼게요. 그러면 YTM 기준으로는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스팔레이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스팔레이트 기준으로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얘도 이렇게 스트립 채권 두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기 1년짜리 액면이 C인 채권과 만기 2년짜리 액면이 C 플러스 F인 채권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그러면 이제 무의표체에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인율 S1 적용해서 만기 1년짜리 할인하고 S2 적용해서 만기 2년짜리 할인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YTM2 얘는 동일한 애죠. 그리고 우선 YTM은 저희가 조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YTM1이랑 S1은 그 첫 번째 구했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V0를 구하기 위한 이 식에서 저희가 지금 YTM2는 조회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S1은 방금 전에 S1이랑 YTM1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S1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C랑 C 플러스 F는 저희가 이제 채권 현금 흐름이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미지수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미지수는 이 S2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식이 하나 있고 미지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 S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S1을 하나 구하고 만기 2년짜리를 해보니 S2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S2를 구했으니까 여기 만기 3년짜리를 해도 똑같이 S3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YTM1, YTM2, YTM3 알고 S1, S2 아니까 모르는 미지수는 S3밖에 없고 그러니까 S3를 구할 수 있고 이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S3, S4, S5 이거를 차례대로 구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부트스트래핑 방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스트립 앤 부트스트래핑 방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스트립 채권을 만들고 신발끈을 묶어 나가는 것처럼 스팔레이트를 1시점부터 20점, 30점짜리 만기 1년, 만기 2년짜리로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스팔레이트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부트스트래핑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스팔레이트를 구하면 이제서야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제 포워드 레이트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포워드 레이트는 이제 미래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해서 결국에 저희가 아까 전에 이항트리에서 이 각각의 노드별로 이렇게 할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다 할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 포워드 레이트인 거거든요. 미래의 특정 기간에 적용되는 그 이자율이 포워드 레이트니까 이 포워드 레이트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YTM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었으니까 이 포워드 레이트를 구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지만 스팟 레이트는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스판레이트, 2년짜리 스판레이트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1년짜리 스판레이트 알고 2년짜리 스판레이트 알면 1년에서 2년짜리 선도 이자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1원을 여기서 투자를 했다고 보면은 그 1기간 후에 1원은 1 플러스 S 1만큼 돼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2년 동안 보유를 한다면
1 곱하기 1 플러스 S2의 제곱만큼 돈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적용될 이자율은 그걸 1F2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재무관리 시간에 저희 예전에 했던 거라서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포워드 레이트를 구하고, 결국에 이 포워드 레이트를 구해서 저희가 평가에 적용을 하고, 결국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트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분자의 미래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을 구하고 분모의 이제 할인율을 구하는데 그 할인율이 무위험 이자율이니 위험 이자율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율의 형태에 있어서 선두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선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 YTM 조회되는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매우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2, 3복리 연속 복리 개념인데 이것도 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진입장벽의 하나인데 그 회계사분들이 대부분 문과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고 그래서 이거 처음 보면은 저는 이제 또 교육 과정이 미적분을 안 했던 세대라서 연속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친숙한 개념은 아닌데 아무튼 저희 이 연속 복리를 이제 파생상품 평가를 하시려면 연속 복리에 대해서 엄청 친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연속 복리가 사실 문과생 입장에서는 친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과생 입장에서는 이산복리가 더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이산복리가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하기 쉬운 연속복리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산복리와 연속복리 둘 다 친숙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속복리가 계산이 훨씬 쉽고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냥 낯설다고 그냥 연속복리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친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계산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 실제로 이제 금융공학 이제 서적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연속복리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산복리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논의를 전개할 수가 아마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산복리와 연속복리가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산복리가 아닌 연속복리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연속복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우선 이산복리는 저희 어 저희 연표시 이자율 APR이라고 했던 게 있고 연 연시류 이자율 EAR이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재무관리 거의 첫 부분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표시 이자율이 얼마예요 해서 10%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연 10%죠. 연 10%면 1년 뒤에 저는 만약에 100원을 투자를 하면 저는 1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말만 듣고 나는 1년 뒤에 110원 받겠구나 라고 하면 사실 이건 부정확한 정보예요. 110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은행 방식, 이게 가장 적은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이자를 한 번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 빈도를, 그러니까 연 1회 이자 지급을 가정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연 10%인데, 만약에 복리 빈도 연 2회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 100은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자를 2번 지급하니까 나누기 2하고 2승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연 10%로 만약에 분기별 지급을 한다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10%에 나누기 4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엑셀로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게 엑셀 이게 화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엑셀에서 구한 값을 그냥 여기다 기재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 연실효이자율은 얘는 10%가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10.25%, 얘는 10.38% 이렇게 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야 해서 10%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못해요. 10%와 복리빈도를 세트로 말을 해줘야 제가 1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0%와 2번, 10%와 4번 이런 복리빈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지금은 현재 가치가 100원이고 미래 가치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적용하면 할인율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부트스트래핑으로 그 산출한 스팔레이트가 10%라고 저희가 구했어요. 네, 부트스트래핑의 결과가 스팔레이트가 10%다. 그럼 할인을 할 때 어떻게 할인을 할 거냐? 이렇게 할인을 하실 건지, 이렇게 할인을 할 건지, 이렇게 할인을 할 건지, 이게 이 복리 빈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부트스트래핑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쿠폰 지급이 1년에 한 번 지급됨을 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채 같은 경우는, 국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쿠폰이 반기마다 지급이 되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쿠폰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그 쿠폰 지급 주기에 따라서 부트스트래핑 할 때 그걸 고려를 해서 부트스트래핑을 하셔야 되고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나온 스팔레이트는 그렇게 국채 같은 경우는 단기복리 기준 연표시 이자율을 산출을 한 거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분기복리 기준 연표시 이자율을 산출을 한 거라서 할인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속복리로 치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연속복리가 그럼 우선 뭔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만약에 지금 복리 빈도를 m이라고 하고 m이라는 변수로 놔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렇게 산정한 걸 다시 써보면 1 플러스 APR 그리고 복리 빈도의 m승 그리고 이건 1년 기준이었는데 t 시점까지 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1원이 미래의 t 시점에 가서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일반화된 식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APR이 10%고, 뭐, 복리빈도가 1이면은 얘가 구해지는 걸 거잖아요. 그리고 APR이 10%고, 복리빈도가 2면은 얘가 구해지는 걸 거고요. 그런데 연속 복리는 이 이자 지급 그러니까 이자 지급 횟수, 복리 빈도를 무한대로 늘리는 거예요. 복리 빈도가 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연속 복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연표시 이자율 10% 기준으로 복리 빈도 무한대로 하면은 얘 값이 대략 110.52 정도가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게, 만약에 똑같이 저희가 부트스트래핑을 했어요. 그럼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나온 게 10%예요. 10% 했을 때 적용되는, 그러니까 110.25원을 이제 100원으로 할인할 수 있게 되는 그 할인율을 구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연표시 이자율을 픽스를 시켰는데, 이제는, 어, 미래에 구해지는 이쪽 현금 흐름을 픽스를 시키고, 그러면 연표시 이자율,
만약에 얘가 똑같이 110원이 발생한다고 다 가정을 해보면은 얘는 10%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겠죠. 10%보다 작은 값들을 갖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가 과연 몇 프로의 값을 가지는지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좀 내용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 가기 전에, 연속 복리를 표시할 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게 그 자연상수 2라는 거를 사용하거든요. 자연상수 2,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는데, 우선 얘를 배워야지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자연상수 2부터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는 정의가 이렇게 되는 애예요. 네, 이렇게 정의가 되는 애라서 보시면 얘랑 얘가 역수의 관계에 있고 얘가 0으로 가고 있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0으로 갈 거잖아요. 이럴 때 얘의 값을 그 2라는 식으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얘가 자연상수고 그럼 제가 이 부분을 그 연속복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를 그러면 2를 사용해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x분의 1이랑 x 역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n분의 APR의 역수면 APR분의 m이 와야 될 거고, 근데 원래 MT였잖아요. 근데 APR 없는 거 나눠줬으니까 다시 APR 곱하고, 그리고 T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될 텐데, 여기서, 어, 여기까지가 2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n분의 APR이랑 APR분의 m이 그 역수 관계니까, 여기까지가 2고, 2에 APR 곱하기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10.52 이렇게 이거 구한 것도 100 곱하기 2에 10%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연속 복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부트스트래핑으로 구한 그 분기 복리 연표시 이자율 혹은 반기 복리 연표시 이자율을 그 연속 복리로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바꿔야 계산이 편리하니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거고, 우선 이 부분은 좀 살려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만약에 뭐, 저희가 아까 전에 분기 복리로 네, 이렇게 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연속 복리로는 얘를 이걸 APR이라고 쓰지 않고 똑같이 연표시 이자율을 나타내지만 얘는 R이라고 쓰고 연속복리 이자율은 RC라고 쓰겠습니다. C는 이제 컨티뉴어스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저희가 부트스트래핑 통해서 구한 예를 들면 뭐 M 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구한 분기복리 연표시 이자율 혹은 반기복리 연표시 이자율 뭐 이런 식으로 이산복리
연표시 이자율을 저희가 구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평가를 할 때 연속복리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연속복리랑 이산복리는 다르겠죠, 값이. 아까 전에 만약에 똑같은 10%라고 했을 때 미래가치가 달랐잖아요. 그럼 미래가치를 같게 세팅을 한다면, 지금 미래가치를 지금 같게 세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 연표시 이자율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이제부터 그냥 산수거든요. 지금 RC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거예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데 밑이 2인,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는데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그 밑이 2인 로그를 저희가 자연 로그라고 하고, 이거 LN이라고 표시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밑이 2인 자연 로그를 취하면 네, 이렇게 되고, 얘는 이게 로그 2의 2니까 RC, C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RC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 RCT는 얘인데, MT는 내려올 수 있죠. MT, LN, 플러스, 양 나누기 M. 그리고 T랑 T랑 날리면 결국에 RC는 그 M, ln 1 플러스 m분의 r 이렇게 구해지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얘가 결국에 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이 r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산식을 통해서 연속복리 RC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셔야 네, 그 저희가 이제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구한 게 됩니다. 그리고 좀 번외로 뭐 이 반대로 가는 걸 한번 해보면 뭐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R에 대해서 얘를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얘가 얘죠. 그래서 연속복리와 그 이산복리 사이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그냥 이 식을 가지고 그냥 RC로 전개를 하든 그냥 R로 전개를 하든 그냥 한쪽으로 그냥 밀어서 이항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연속복리 기준으로 정리를 하겠다 하면 이게 나올 거고요. 그 이산복리 기준으로 정리를 하겠다 하면 이게 나올 텐데 저희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RM을 구할 거니까 이 RM을 가지고 연속복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오류 진짜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래핑으로 예를 들어서 이산복리 구하신 다음에 이산복리를 막 연속복리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연표시 이자율이 똑같이 10%라고 해서 미래가치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분기복리인지 반기복리인지 연속복리인지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다 달라지고 미래가치의 반대가 할인이잖아요. 그럼 할인할 때도 할인되는 그 디스카운트 팩터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율을 산출하셨다. 이자율이 10%다. 이거는 충분한 정보가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뽑은 이자율이 그 분기복리인지 반기복리인지 그 복리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자율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산복리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이산복리 방식으로 할인을 하셔야 되고 연속복리 방식으로 할인을 하고 싶으시면 정확하게 연속복리 방식으로 할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산이랑 연속복리 그냥 똑같이 10%라고 그거 갖다가 쓰시면 각 이상하게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YTM 알았고, 스팔레이트 알았고, 포워드 레이트 알았고, 2, 3복리 알았고, 연속 복리 알았으면은 할인율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아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까 제가 좀 식으로 부트스트래핑 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그 YTM은 조회가 되고, 첫 번째 YTM이랑 스팔레이트가 동일하니까 스팔레이트 1기간도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스팔레이트 두 번째, 스팔레이트 세 번째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그 엑셀로 화면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트스트래핑, 이거 아까 전에 못 보여드렸는데, 아까 원래 이런 표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연표 시이자율이 10%고, 복리빈도가 이렇게 되면은 1년 후 가치가 이렇게 되고, 이게 연실이자율이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매일 이자 지급을 하면은 무한히 이자 지급하는 거랑 사실 별 차이가 없죠. 예, 뭐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미래 가치가 다르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거. 예, 그래서 연표시 이자율이 같다고 막 쓰시면 할인율 잘못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부트스트래핑으로 이제 넘어가면, 어,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기복리, 반기복리 이런 거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 연간 1회 이자 지급되는 걸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YTM도 이제 분기 단위로 조회되는 건 뺐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YTM을 실제로 어, 시장에서 조회를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빵꾸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이자가 1년 단위로 지급된다고 해서 1년 단위 기준으로 스트래핑을 하려면 그 1년 단위 기간에 YTM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회를 하시면 1년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조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빵꾸가 있어서 우선 빵꾸를 메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 3년, 5년 이렇게만 YTM이 조회가 됐다면 지금 2년 만기 YTM이랑 4년 만기 YTM이 조회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년 만기 YTM이랑 4년 만기 YTM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그냥 선형 보관법입니다. 중간에 그냥 선형으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운데 채우는 거죠. 여기는 1년, 3년의 가운데 점이니까 그냥 에버리지로 그냥 가운데 값을 채워봤고요. 그럼 이렇게 YTM을 먼저 빵꾸 없이 메우고 난 다음에 이제 스팔레이트를 구해야 돼요. 근데 스팔레이트도 이제 첫 번째 기간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부트스트래핑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꽤나 이제 식도 다양하고, 뭐 가정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도 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스팟이랑 YTM 처음에 다르게 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데이 카운트 컨벤션이라고 뭐 그런 일수 계산의 차이를 다르게 가정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 스팔레이트에다가 뭐 연속 복리를 적용하면은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우선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YTM이랑 스팟이 같은 거를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기간에는 같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간 스팔레이트부터는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제는 구해봐야 돼요. 보시면 저희가 우선 1기간 YTM 스팔레이트는 바로 뽑혔으니까 이제 2기간 스팔레이트를 뽑아야 되잖아요. 2기간 스팔레이트를 뽑으려면은 우선 YTM 기준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할 거예요. YTM이 3.705%로 조회가 됐으니까 현금 흐름 세팅을 할 건데 사실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없죠. 이 YTM은 만기 보유 수익률이지 쿠폰 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시장 가격이 100, 시장 가격이 액면이랑 동일하다면 YTM이 쿠폰과 동일하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해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려고 해요. 네, 보시면 액면이 1인 걸 가정을 했어요. 액면이 1인데
현재 가치도 1이 되게 하는 YTM이 3.705%라면 쿠폰도 3.705%여야겠죠. 저희가 그냥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트래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액면이랑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해주는 YTM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쿠폰을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를 지금 그러니까 YTM으로 하면은 이렇게 1이 나올 거고, 스팔레이트로 해도 1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시점의 현금흐름 0.3705를 1시점 스팔레이트로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 2시점 현금흐름을 2시점 스팔레이트로 할인을 하려고 하는데, 2시점 스팔레이트를 지금은 모르니까 이걸 구해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가 있었지만 그거를 직접 풀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목표값 찾기를 활용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형가의 차이가 0이 되는 스팔레이트 20점 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1단위로 해서 이게 오류가 뜬 건데, 어쨌든 이걸 100로 바꾸면은 좀 더 정확하게 구해질 거거든요. 근데 대충 이 정도면 뭐 얼추 맞았다고 뭐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스팔레이트 두 번째 거가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때는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액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현재가치 1이 나오게 하려면은 쿠폰을 YTM과 동일하게, 만기 3년짜리 YTM 4.26%와 동일하게 쿠폰을 세팅을 하고, 그렇게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얘는 이 스트립 채권은 그 1년 만기 스팔레이트로 할인을 하고, 2년 만기 스트립 채권은 2년 만기 스팔레이트로 할인을 하고, 3년 만기 스트립 채권은 3년 만기 스팔레이트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스팔레이트를 모르니까 또 마찬가지로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스팔레이트를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나씩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얘를 0이 되게 하는 4년 스팟을 구하고, 얘가 0이 되는 스팟을 구하면, 네, 스팔레이트이 다 구해졌고, 이렇게 부트스트래핑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검증을 했을 때 이제 0.0002분은 이게 너무 작은 숫자로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해서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선 저희가 스팔레이트 부트스트래핑으로 뽑았죠. 이렇게 뽑았는데 이걸 연속복리로 변환을 할 때는 이제 하고 나니까 연표시 이자율은 이 스팔레이트보다 연속복리의 연표시 이자율이 더 작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걸로 똑같이 할인을 한다면 이산 스팔레이트로 할인을 할 때는 이산 스팔레이트에 맞게 할인을 하셔야 되고, 연속 스팔레이트로 할인을 하시려면 연속 스팔레이트에 맞게 할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한 그 디스카운트 팩터가 나온다. 여기까지 하셔야지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할인율을 적절히 구하셨다고 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이제 좀 진행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실습도 해봤고요. 이제 변동성은 이제 지금까지 할인율 이자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에 있어서 현금 흐름을 이제 할인율로 할인한다 해서 할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이제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현금 흐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주식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주가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가 저희의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주가를 미래로 추정을 할 때 저희 이제 기아 브라운 운동 기반으로 이제 주가를 추정을 할 거예요. 예, 그 기아 브라운 운동 근데 이항무형은 뭐 정확히 기아 브라운 운동은 아니지만 그 이항무형에서 그 노드 간 간격을 무한히 작게 만들면은 결국에 기아 브라운 운동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기아 브라운 운동에서는 이제 주가 변동성을 추정을 하고 그 주가 변동성만큼 이제 랜덤 워크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어 그러면 이제 주가 변동성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슈가 될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변동성도 뭐 히스토리컬 볼라틸리티, 뭐 역사적 변동성, 내재적 변동성, 뭐 다양한 변동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선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역사적 변동성은 우선 과거 주가 변동성을 측정을 해서 과거 주가 변동성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주가 변동성을 측정을 할 때 이제 또 기아 브라운 운동에서 주가가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도 그 로그 주가 수익률로 그 주가를 그러니까 측정을 할 거예요. 주가 수익률을.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예,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우선 주가는 그럼 우선 주가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주가는 이제 거래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상장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가가 있으니까 평가 대상 회사가 상장사면은 상장사 본인의 과거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 변동성을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상장사일 경우에는 그 피어 그룹의 주가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 변동성 평균을 가지고 이제 평가 대상 회사의 주가 변동성을 추정을 할 거예요. 피어 그룹을 뭐 산정하는 방법은 아마 DCF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만약에 DCF 평가를 하셨다 그러면 DCF 평가할 때 이제 왁 뽑으실 때 그 피어 그룹을 뽑으실 텐데 그 파생상품 평가하실 때 피어도 DCF 평가하실 때 사용하셨던 피어랑 동일한 피어를 사용해가지고 주가 변동성을 뽑으시면 된다. 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엑셀로 제가 파일이 있는데 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냥 여기서 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최근이고 여기가 과거라고 할게요. 그럼 뭐 110원, 100원 이러면은 저희 이거 10% 올랐네라고 말하잖아요. 이 10% 올랐네의 근거는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수익률인 거고 저희가 아까 전에 주가가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수익률도 로그 주가 수익률로 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ln 100분의 110 이렇게 산정하시면 되세요. 이 ln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이 2인 로그거든요. 네. 네, 이렇게 주가 수익률을 구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게 예를 들어서 그냥 10%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 기간 동안 이게 9%, 예를 들어서 뭐 1%, 마이너스 4%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과거 측정 기간 동안, 예를 측정 기간도 다양해요. 뭐, 과거 90영업일, 180영업일, 1년, 뭐 자녀 기대만기 기간,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측정 기간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평가인마다도 다르고 리뷰어마다도 좀 뷰가 달라서 좀 본인께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 기간 동안 과거 주가 변동성을 측정을 하시고 좀 뭐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주가 변동성을 가지고 예,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게 시그마 주가 변동성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주가 변동성 구하신 다음에 이항무형이든 기아 브라운 운동에 적용을 하시든 이렇게 구한 시그마를 적용해서 주가를 추정하시면 된다. 이거는 좀 간단합니다. 이거 엑셀로 보여드려봤자 뭐 이 정도씩밖에 안 나오니까 우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합금융상품 평가 방법 및 회계 처리, 이 부분도 회계 처리 사실 깊게 들어가려면 이제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큰 분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환권이 자본인 케이스랑 전환권이 부채인 케이스, 혹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의 평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환권이 자본일 경우에는 자본은 이제 회계기준상 그 잔여 지분이잖아요. 잔여 지분이니까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에 전환권이랑 조기상환권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전환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 전환권 없는 조기상환권부 사채를 평가를 하고 그냥 전환권 없다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차액을 전환권 대가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평가할 때도 이제 전환권은 아예 없는 조기상환권부 사채다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전환권이 없으면 주가가 변수가 아니죠. 이제 주가는 중요한 요소, 아예 평가에 쓰이지 않는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생상품 옵션 조기 상환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그런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옵션부 채권 평가 방법론에는 뭐 BDT 모형, 뭐 허랭하이트 모형,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BDT 모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권이 자본일 때는 BDT 모형이 많이 쓰이고 저희 책에서도 우선 BDT 모형만 우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환권이 부채일 때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전환권이 자본인지 부채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FVPL 그냥 단기손익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치 공정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전환권, 조기 상환권 다 고려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모형이 골드만삭스 모형이나 TF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계 처리에 따라서도 이제 평가 방법, 회계 처리 방법이 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회계 처리가 나뉘는 케이스는 다양하고 그 나뉘는 케이스에 따라서 평가 방법론도 다 조금씩 달라져야 하니까 그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그 평가하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길을 정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회계 처리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큰 그림을 잡고 평가를 시작하실 수 있어서 전환권이 자본인데 TF 모형 쓰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평가한 결과는 쓰일 수가 없는 거라서요. 네, 우선 예, 회계 처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골드만삭스 왔는데 이제는 되게 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앞에 부분이 중요하지. 사실 앞에 부분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골드만삭스 모형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진짜 쉬운 내용이에요. 이제 골드만삭스 모형을 구현을 할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이항 모형으로 구현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항 모형으로 구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가 대상이 CB 전환사채라고 가정을 하면 그 투자자는 뭐 세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CB에 예를 들어서 전환권이랑 조기상환권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수의상환권 이런 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전환권, 조기상환권이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청구하지 않고 우선 보유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환을 하면은 주식을 받게 될 거죠.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채권 현금 흐름을 받게 될 거예요. 보유를 하게 되면은 미래 가치를 할인한 가치만큼 그 투자자가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전환되었을 때 주식을 갖게 됐다. 그리고 조기 상환했을 때 채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보유했을 때 이런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이 뭘까? 그러니까 맥스죠. 이 맥스 값을 해서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의사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항 모형을 주가 기준으로 펼쳤을 테니까 여기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150, 여기는 110, 예를 들어서 여기는 7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상환 청구를 한다면은 이 액면이 페이스 밸류가 100이고 풋 일드가 일드가 뭐 0%, 0%라서 액면에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뭐 만기에 청구하든 조기에 청구하든
뭐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100원이랑 비교를 하겠죠. 보유해봤자 이제 만기니까 뭐 보유의 의사결정은 할 수 없을 거고 전환이나 조기 상환의 의사결정을 할 텐데 전환하면 150, 상환하면 100이니까 얘를 고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100이랑 비교해서 얘를 고르겠죠. 얘는 전환하면 70, 상환하면 100이니까 얘를 고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점으로 보면은 이때에도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얘는 130원이었다고 치고 얘는 90원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때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면 130원, 그리고 행사를 하면, 조기 상환 청구를 하면 100원, 보유를 하면은 이 미래 가치를 할인한 만큼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환을 하면 90원, 조기 상환권 행사를 하면 100원, 그리고 보유를 하면은 110원과 70원을 할인한 어떤 그 할인된 가치만큼 그 페이오프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130이랑 100 중에서는 130이 좋죠. 그럼 여기 보유했을 때는 얼마인지, 그리고 90원이랑 100원 중에서는 100원이 좋긴 한데 이 보유했을 때는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럼 미래 이 가치들을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중립 세계를 여기는 지금 주식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지금 전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환했을 때는, 미래에 전환했음을 가정했을 때는 여기가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은 위험 중립 세계를 가정을 해서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르고 내리는 확률 자체가 P1-P 자체가 위험 중립 확률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중립 확률로 이양트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가치를 할인하는 할인율도 위험 중립 세계의 할인율인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둘 다 주식이니까 할인율도 그냥 아래고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는 이쪽 케이스는 전환이고 이쪽 케이스는 상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할인율을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사실 이제 복합상품 평가가 어려워지는 게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모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DCF에서 왁을 구하는 그 논리랑 약간 비슷한 논리로 할인율을 가중 평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전환을 가정했으니까 RF로 땡겨야 될 테고 얘는 상환을 가정했으니까 RD로 땡겨야 될 텐데 RF와 RD를 이걸 가중 평균을 하는 거죠. 가중 평균 하는 그 가중평균치는 이 전환 확률로 가중평균을 하거든요. 그럼 전환 확률은 어떻게 되냐? 여기 아까 위험중립 확률로 이게 이 시점에서 110원이 될 확률이 P, 70원이 될 확률이 1-P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 확률도 이 P와 1-P로 가중평균이 되고 그 전환 확률을 가지고 네, 네, 전환 확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환이 된다. 전환이 되거나 전환이 안 되거나일 거잖아요. 그럼 전환 확률, 그리고 1 전환 확률일 텐데, 여기는 RF, 여기는 RD,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평균한 할인율을 가지고 이 페이오프들을 할인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 모형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합 상품이 평가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지 말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돈을 받을 케이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중립 자산 가정하기 때문에 그냥 RF로 할인하면 돼요.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근데 복합 상품은 전환을 할지, 조기 상환을 할지, 보유를 할지 이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돼야 될 할인율이 달라지고 이 할인율이 달라지니까 이걸 어떻게 현금 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구해서 할인을 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 골드만삭스는 이게 마치 왁과 비슷하게 할인율을 가중 평균을 해서 할인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이게 뒤쪽에 이 투입 변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뭐
뭐 주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가는 어떻게 구하냐? 뭐 백솔브, 상대가치법, DCF법 뭐 이런 걸로 구한다. 그리고 뭐 변동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 주가 수익률로 구한다. 할인율은 RF와 RD 저희 아까 계속 거의 한 1시간 넘게 할인율만 했던 것 같은데 뭐 선형 보관을 통해서 뭐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포워드를 산출을 해서 할인을 하는데 RF 무위험 이자율에 대해서도 포워드를 구하고 위험 이자율에 대해서도 포워드를 구한 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환 확률로 가중 평균해서 그 나온 할인율을 가지고 이제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보시면 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기초자산 노드 이거 어차피 재무관리 시간에 저희 다 했을 거거든요. 예전에 예, 주가 영시점 주가 있으면은 주가 상승계수 하락계수 주가 변동성 가지고 구하고 그 결국에 그게 위험 중립 확률로 오르고 내리고 가정을 했으니 그 위험 중그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전환 확률 노드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그 미래 시점에 전환했을 확률, 뭐 상환했을 확률을 이제 위험 중립 확률로 가중 평균이 됐을 거고 그걸로 이제 전환 확률을 구해서 네, 전환 확률 가중 평균해서 이제 위험 중립 확률과 위험 이자율과 무위험 이자율을 가중 평균을 해서 할인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다 책에 있으니까 책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 네, 내용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부분 오히려 이자율 그런 쪽이 어렵지 골드만삭스 TF는 정말로 앞에 부분을 알면은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골드만삭스랑 TF랑 어떻게 다른지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이거 결국에 분자 나누기 분모고 분자는 페이오프고 분모는 할인율이잖아요. 골드만삭스는 페이오프를 그냥 냅둬요. 이게 뭐 맥스, 뭐 전환, 상환, 보유일 때 얘를 냅두고 그리고 얘를 할인율을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이게 골드만삭스의 방식이고 TF 같은 경우는 페이오프를 쪼갭니다. 페이오프를 지분 요소랑 부채 요소로 쪼개서 지분 요소 현금 흐름을 구하고 부채 요소 현금 흐름을 구한 다음에 얘를 RF로 나누고 얘를 RT로 나누고 얘를 두 개를 더해요. TF는 이런 방식이고 GS는 이런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RF, RD 할인율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뭐 그랬으니까 사실 분모는 다 끝난 거죠. 그럼 분자에 대한 고민인데 분자는 그냥 그 권리 행사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까?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전환, 상환, 보유. 뭐 권리가 더 있다면 그 권리까지 집어넣어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 상환을 하는 게 유리한지 둘 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페이오프를 분자에 놓고 그게 미래에 발생할 페이오프를 저희가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 페이오프를 적절한 할인율인 무위험 이자율이나 위험 할인율로 할인한다. 그 GS는 가중평균에서 할인하고 TF는 쪼개서 할인하고 이게 저희 복합상품 평가의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GSTF 부분 사실 GS 쪽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가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써서 그런데 이제 책 보시면 진짜로 더 자세하게 설명돼 있고 저희 예제 파일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충분히 다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코딩 이제 이 모델을 엑셀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하면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르고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지환 회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려고 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혹시 제 목소리랑 화면 다 들리실까요? 어떠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하면요. 일단 오늘 좀 시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줄 한 줄 뭐 코드도 설명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뭐 흥미를 좀 유발하고 저희 코드 어디에 있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아마 좀 그것조차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코드 실행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뭐 그러고 나서 뭐 프로그래밍 아마 이제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여서 사실 그냥 뭔가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작했을 때 바로 뭔가 효과를 보시기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좀 기초 강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 좀 드리고 뭐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하면은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드 직접 실행하는 거 같이 해볼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요 두 개의 링크 뭐 별거 없습니다. 두 개 링크밖에 없고 그 책에서는 이제 제가 아나콘다라고 하는 그 환경으로 이제 뭐 세팅하는 거를 좀 이렇게 설명했는데 걔도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코랩이라고 좀 짧게 설명을 했던 건데 네, 코랩이라고 하는 거로 또 이제 코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한번 돌려보시고 뭐 흥미를 가지시게 하는 게 오늘 제 목적입니다. 잠시 시연을 같이 원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상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냥 나중에 이제 이거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 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일단은 음, 네 오늘 할게 아까 GitHub 링크 뭐 URL이 있었는데 요거 URL 들어가서 뭐 코드 다운받고 뭐 콜앱에 접속해서 코드들을 업로드하고 뭐 필요한 패키지 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답니다. 뭐 6개 정도 태스크고 오늘 뭐 전부 실행해 볼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해볼 건데 제가 봤을 때 골드만삭스 모델만 한번 돌려보고 요거 결과치 한번 같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링크를 제가 그래도 좀 혹시 그냥 보시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링크들 타고 갈 거고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GitHub 뭐 저장소라고 하는데 뭐 요거 사실 뭐 GitHub도 좀 이렇게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코드 부분 보시면은 뭐 다운로드 집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런 거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 파일로 다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받고 제가 받은 파일을 어떤 데다가 일단 옮겨놨습니다. 여기에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그게 중요한 그건 아니어서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콜앱이라고 하는 거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건 제가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로그인부터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오픈 콜앱이라고 하는 거 클릭해 주시면 업로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어렵진 않으실 텐데 어디에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가 아마 좀 생소하실 거여서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결국에 요게 답니다.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코드로 다 짠 부분인데 요거를 다 돌려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
코드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에 뭐 결국에는 얘도 이제 코드 돌리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Shift 엔터입니다. Shift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 한 줄씩 코드가 입력이 되고 이걸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게 다 돌면은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결과 나오고 이게 뭐 돌았다는 표시고요. 그래서 뭐 쭉 돌려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날짜 배열도 생성해보고 아까 그 김효근 회계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부트스트래핑 하는 내용들도 여기에 뭐 일부 들어있고요. 그래서 날짜 배열을 이제 노드 개수대로 이렇게 생성해보고 부트스트래핑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완전 이게 부트스트래핑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도 이제 엑셀 쪽 A랑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좀 돌려보고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하고 결국에 이제 엑셀에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들을 파이썬에서 하나하나 한 거고요. 요것들 이렇게 쭉 다 해보면은 이제 상환 우선줄, 뭐 상환 금액 같은 거 트리 만드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 뭐 그 상환 이자율에 따라서 노드 개수에 따라서 이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상환 금액이 계속 올라가겠죠. 뭐 그거를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가 구했던 KD 포워드 레이트를 통해서 현재가 그때 시점의 가치로 현재 가치하고 요 시점들에 대한 현재 가치를 다 구하는 뭐 이런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이항 트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뭐 거의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시간씩 걸려가지고 이거 그냥 돌려볼 수 있다 정도로 오늘은 좀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결국에는 이제 이항 트리도 다 구하고 뭐 상환 청구 이자율도 구하고 뭐 모든 거 다 구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GS를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기다가 쭉 페이오프를 구하는 과정들을 쭉 해놓은 거고요. 뭐 결국에는 이거 다 구해놓고 하면 뭐 엑셀로도 사실 뭐 빠르긴 한데 이게 노드가 되게 많아지거나 사이즈가 커지면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결과도 나오고 이 결과물을 또 엑셀로도 뽑을 수 있게끔 제가 그 예제를 구성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이렇게 에러가 나시는 부분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딱 하나, 한 부분인데, 이게 뭐, module not found error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특정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PPT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XLSX writer라고 하는 요거를 뭐 pip install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얘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이게 다 돌고요. 네, 그리고 돌고 나면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서 계산했던 것들을 엑셀로 쭉 받아오는 거고요. 그 엑셀은 이런 식으로 파일 쪽에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 내용에 다 들어있긴 한데 이 내용들 따라서 쭉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완전 100%그 업무에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모델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주가 이항 트리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 상환 청구 이자를 이제 에 따라서 연도마다 어떤 금액이 이제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요건 현재 가치 먹인 거,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전환 확률을 고려해 가지고 각 노드별로 이때 전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전환 확률이고요. 그리고 이 홀딩 밸류라고 해서 이제 보유 가치에 대한 이 트리가 하나 더 나오고, 그리고 이 아까 봤던 요 전환 확률에 따라서 RF와 KD 위험 확률이랑 RF 할인율에 대해서 이게 잘 믹스된 할인율에 대한 트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GS를 통한 이제 파생성 평가가 어떻게 노드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엑셀 예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져 있긴 한데 얘는 결국에는 한 번 돌리려면은 전부 다 짜서 이제 합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력이 되시면은 여기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더 이해도가 많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되게 간략하게 오늘 코드 돌려본 거 해봤고요. 이게 아마 뭐 바로 이렇게 막 와닿으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조금 준비했는데, 네, 결국에는 요거 아까 다 요거 했던 거고요. 그 실행 환경 뭐 1번부터 6번 다 했고, 코드 중에는 골드만삭스만 제가 돌렸고, 콜앱에서 코드 실행하는 방법이 컨트롤 엔터라고 했는데 걔도 되고 시프트 엔터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코드 실행하시면 되고 뭐 삭제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워드 쓰시듯이 쓰시면 됩니다. 실행한 방법에 대한 이제 명령어만 아마 shift 엔터 혹은 컨트롤 엔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대부분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안 배우셨을 것 같아서 뭐 이걸 모두 배우시진 않아도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업무는 좀 이렇게 반복이 되고, 반복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 지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치긴 하는데, 그냥, 얘는 괜찮아 라고 하면 괜찮고요. 근데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어, 저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이제 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웠지만, 프로그래밍일 뿐만 아니라 이런 노코드 툴 같은 것도 좀 같이 활용하셔서 뭔가 엑셀을 뭔가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활용도가 높은 그런 도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도구들로도 비슷하게 자동화를 하거나 뭔가 업무하실 때 되게 지치는 부분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 배우는 것 중에 뭐 좀 추천드릴 만한 한 강사 두 분, 요 정도 추천드리고, 노코드 툴이랑 뭐 요즘에 GPT 되게 많이 쓰잖아요. GPT가 사실 회계 업무에서 쓰는 것보다 프로그래밍이나 좀 확실히 이제 개발자들이 문서가 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쪽에서 쓰시는 게 되게 파워풀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코드랑 뭐 이런 GPT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좀 오늘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까 했던 그런 코드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뭐 제가 다니는 회사의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결국에는 이제 파생성 평가가 이제 어떤 특정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여서 얘를 어떻게 보면 좀 계산기처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실제로 사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저희도 이번에 요 기회 통해 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들 좀 정리했고 뭐 인풋들 지금 뭐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쭉 정리해서 이런 내용들 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적고 뭐 지형 등급도 뭐 바꿔보고 뭐 출처도 좀 바꿔보고 뭐 부트스트래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를 인풋을 잘 입력을 해주고 밸류에이션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치도 뽑아져 나오고 이제 엑셀로 그 내용을 다운로드 받고 PPT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개발하시고 하시다 뭐 많이 하시고 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즘 만들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사실 이제 엑셀이랑 프로그래밍 차이는 뭐 커스텀 차이겠죠. 뭐 결국에는 이제 되게 심플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워킹 할 텐데 뭐 대부분 업무 하시는 게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실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내용들 뭐 주가 이항 트리부터 뭐 리픽싱 트림, 희석
전환 가치, 상환 가치 막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이런 것들을 다 코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좀 엑셀이 좀 되게 무자비해 보이는데 좀 구분해 드리면 결국 이렇게 이항 과정을 통해서 뭔가 값이 나오는 예,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흥미 좀 느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런 뭐 완성품 같은 게 요건데 뭐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무에서 또 쓰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흥미를 좀 유발하고자 이런 거 좀 시연도 보여드렸고요. 얘는 엑셀이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보고서도 조금씩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혹은 이제 뭐 이건 파생상품 케이스긴 한데 뭐 다른 부분으로 이제 뭔가 자동화하시거나 하시는 뭐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좀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많아지실 수 있다. 그래서 뭐 공부하시거나 뭐 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제 부분은 일단 끝났고요. 되게 좀 속성으로 빨리빨리 막 진행이 돼가지고 좀 정신 없으시긴 할 텐데 그냥 가볍게 일단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후에 프로그램을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 이런 툴처들을 통해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네, 일단 저는 뭐 발표 마무리하고요. 뭐 다음으로 그 재구님한테 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듣느라 감사하고요. 네,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정가치평가 옵션 및 복합 상품에서 이제 금융수학 쪽을 집필을 한 임재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여러 내용들을 그 이제 실무에서 다루는 어떤 뭐 블랙숄츠 모형이나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기아 브라운 운동을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책에서는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아 브라운 운동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 기아 브라운 운동의 기초가 되는 브라운 운동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네. 나와가지고요. 안 보이나요? 네. 예, 잘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운 운동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이 발견한 운동으로 그 물리나 화학에서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미소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금융에서는 위너 과정이라고도 하고 둘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너 과정 또는 브라운 운동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0이어야 되고 그 W0는 0 그리고 t가 이제 시간이라고 할 때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밑에 각 증분들은 서로 독립이고 평균 0, 분산 t, j-t, j-1을 갖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위너 과정은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은 t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너 과정은 주가의 변동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주가의 성장을 설명하기는 힘든 과정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너 과정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동하고 있지만 0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어떤 드리프트라는 어떤 성장성을 더해준다면은 이 성장 라인을 따라서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제 일반화된 위너 과정이라고 하고, 위너 과정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더해준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이제 그 주가의 변동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나온 개념이 기아 브라운 운동입니다. 기아 브라운 운동은 블랙숄츠 버튼 모형이 기본 가정 중 하나로 주가는 기아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아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어떤 행태를 설명하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아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라는 말은 주가의 로그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주가는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세 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이고,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다른 모형들로는 랜덤워크, 변동성 클러스터링 모델, 점프 확산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이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은 기아 브라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제 위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는 이제 확률 미분 방정식으로 그 주가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려는 이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식은 DST는 mu SDT 플러스 시그마 SDW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어떤 기대 수익률과 주가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DW는 위너 과정의 미소 변화를 뜻하는데, 이런 변동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내재 변동성 시그마와 그리고 주가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면은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리만 적분을 이용하여서는 풀 수가 없고, 이토 적분이라는 적분 방법을 활용하여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토 적분에 관한 것은 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 부분도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아 브라운 운동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냐? 블랙숄츠 버튼의 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하면 블랙숄츠 버튼의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는 이제 그 주가의 로그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코스피에서 과연 주가의 로그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이뤘을까 이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코스피 일간 로그 수익률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 방법은 그 당일 주가를 전일 주가로 나눠서 로그를 씌운 채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주었고요. 이제 이렇게 데일리 그 로그 리턴들이 쭉 구해져서 히스토그램은 이제 지금 장과 같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로그 수익률이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은 일단 0보다 조금 크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외도 스큐니스는 이 분포가 대칭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첨도는 이제 이 그래프가 얼마나 뾰족하냐 아니면은 이 꼬리들이 얼마나 뚱뚱하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정규 분포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고 그러니까 꼬리가 좀 더 뚱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큐니스가 음수이기 때문에 왼쪽 꼬리가 조금 더 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도도 정규 분포는 이제 3인데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보다는 뾰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코스피의 코스피의 로그 수익률이 정확하게 정규 분포가 이루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블랙쇼즈의 이제 주가가 기아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라는 가정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스마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동성 스마일이란 행사 가격에 따라 내재 변동성이 바뀌는 현상인데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 옵션의 기초 가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 가격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야 되지만 행사 가격에 따라 바뀌는 듯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블랙쇼즈 머튼 모형이 실제 옵션 가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주가가 실제 분포가 우리가 가정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모양이 그 로그 수익률의 모양이 정규 분포랑 닮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발표했던, 이촌에게 법인 김효근인데요. 저희가 이제 집필하고 하면서 사실 저희가 집필한 책이 거의 이제 회계사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 부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그래도 출판사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이 있으셔서 또 그런 게 맞물려서 아마 이런 책들이 더 잘 나오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민망하지만 주변에 책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고 끝낼까요? 한 5분 정도? 네네. 질문 있으시면, 그 댓글이 네, 예제 파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죠, 저희? 네, 예제 파일은 저희 책 출판사 홈페이지 정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첨부를 해드립니다. 제가 한번 링크를 지금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료죠. 자료실 찾았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네, 맞네요. 네. 네, 김효근 회계사님이 공유해주신 저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혹시 좀 더 뭔가 질문이나 이런 사항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희 강의 올리고 공회모로 이렇게 올려드리나요? 공회모에 공지를 하는 건가요? 녹화본 말씀이실까요? 네네네네. 녹화본은 정독 마찬가지로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아까 의논했었습니다. 네. 네네. 그거 공지를 그럼 네네. 공회모에 네, 공지는 따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한 1분 정도 기다려보고 쓰시면은 종료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종료할까요? 네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